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장밋빛을 빨리 가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안들이 잘 정비가 되는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노후도가 50% 이상 되고 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짚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주 저희는 서울 주택공급 정책과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 두 분 모시고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전망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서울시와 정부의 다양한 서울 지역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봤잖아요.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서울에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요. 공급 과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많을 때가 4만, 5만이고 적을 때가 2만, 3만인데요. 평균적으로 3만 5천에서 4만이라고 계산을 하면 5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은 4, 5, 20만 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만 30만 호고요. 30만 호 가까이 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또 한 35만 호 가까이 됩니다. 합하면 6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 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 개발과 적정 물량을 좀 다시 계산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또 그 조합원들의 어떤 형태에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어떤 사업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서울의 시민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정도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좀 합동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라면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접하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명성이 좀 강화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순환지 개발에 입각해서 순환 개발에 입각해서 도시계획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말씀 주신 주택 물량은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라면 넘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 시민의 수요가 또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한 물량을 넘어서서 과잉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공급적인 면에서는 과잉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계획대로만 잘 된다라면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공공이 주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을 일관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하면서 공공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가되 수익성이 약화된 지역이나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 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민관 중심으로 가지만 또 민관 합동 방식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지역은 공공주도, 민간주도 둘 중에 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한문도 교수님? 네,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핵심적인 걸 주셨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나 조합원 구성 현황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도하고 민간주도가 동시 진행이 되는 현장도 있고 협약을 해서요. 협력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공공 주도가 되는 현장도 있고 민간 주도 현장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보시면 이런 거죠. 사업성이 부족해서 민간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지분 쪼개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형태가 민간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이럴 때는 공공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는 사업성 확보를 해주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되고,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신속하고 좀 빠르게 공급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현장별로 조합 구성원별로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공공이 주도를 해서 공급을 주관할 것이 아니고 현장별로 민간 사업의 사업성에 맞는 곳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공공이 맞는 곳은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를 같이 서로 협약해서 하면은 제일 좋은 형태가 될 텐데, 지금은 약간 따로 노는 따로국밥 형태의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국토부 시자체 할 거 없이 정치 어떤 포퓰리즘 이런 개념 말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개념에서 협약한다라면 민간 주도에 대해서 터부하실 필요 없고, 공공은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만 주로 나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간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사업성 있는 곳에서는 빨리 해나가고,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는 공공이 전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공급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요. 초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주택 공급을 250만 호 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뒤이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유력 후보가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더 추가해서 311만 호 주택 공급을 계획했죠. 서울의 총 공급 계획이 약 한 59만 호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107만 호로 약 한 50만 호 정도 더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인천 지역도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늘렸죠. 기타 지역도 기존의 24만 호에서 53만 호로 총 31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수도권에 13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매년 6만 호씩 5년 동안 30만 호 공급 계획이 있고요. 역세권의 첫집 주택이 매년 4만 호씩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호 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집 소유하라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있죠. 이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대부분이 이제 임대주택인데요. 이 두 후보가 내놓는 주택 공급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또 가늠하지 못하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노태우 정부 당시에 20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1기 신도시가 바로 분당, 일산, 홍천, 중동, 삼본입니다. 이 5개 신도시의 주택 공급량이 시청자분들은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합쳐도 29만 2천 호입니다. 1기 신도시에 3배 정도의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고요. 양 후보가 내놓은 250만 호만 잡아도 무려 한 9배 정도, 8배, 9배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해야 합니다. 공급할 땅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재원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계획 없이 이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토를 의식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공급은 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 대한 보다 고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큰 그림에서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동안 나눴던
재건축 재개발을 좀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이제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겠죠. 또 교수님께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이 법적인 부분에서 이 부동산 부분에서 세제하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거래 규제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주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회 다수당이 속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이제 법인데요.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서 부동산에서 다 좀 세분화되는데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서 어떤 규약이나 규칙, 청약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시행령과 규칙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 다수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정책 기조가 확실히 바뀌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양반들의 임기가 2024년 말까지거든요.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판단하셔야 되고, 다만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노영욱 장관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협의한 것처럼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어떤 방향에는 이미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전격적인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장 완화 정책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정치권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민들은 더 헷갈리고 혼란스럽거든요. 권대중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거론되는 게 과연 득일지 독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듣기만 하면 좋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 문제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빌공짜 공약으로 그냥 공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놔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정책의 변화가 시장만에 어떻게 변하고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또 그걸 한번 지켜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많은 정책들의 대다수는 좀 집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집은 부족하다, 이 같은 지적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향후 4, 5년 뒤에는 과잉 공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문도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서울에 정말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 교수님?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 쉽게 네. 말씀드리면 집이 부족한 건 아니죠.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벌써 길에 노숙자들이 넘쳐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 상에 필요한 집들, 선호하는 집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좋은 집에 살고 워라밸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고급형 주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형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데, 그런 집들이 우리 그동안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던 저층 노후지라든지 슬럼화되는데 도시재생 지역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공급 대책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지자체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면 과잉 공급이 올 거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만 과잉 공급이 과연 문제가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잉 공급이 됐을 때 주택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을 하면 현재 미친 집값이다, 너무 높은 집값이다라는 부분이 조정을 거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만약 경제가 이제 받쳐준다라면 소득은 모아서 저축이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집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과잉 공급이 됐으면 가격이 조정이 되면
주택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한다는 얘기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고,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과잉 공급은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국가 대계나 미래를 봤을 때는 과잉 공급에도 괜찮다. 그거는 지표로도 나오는데요. 선진국의 정상적인 인구 1000인당 주택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치를 말하는데요. 보통 선진국이 한 400%에서 450%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지금 300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시 과잉 공급이 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 다만 가격의 문제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인데요. 과잉 공급은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 경제에 해악보다는 좋은 쪽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집이 좀 부족한 건 설명을 좀 아니다. 표현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네.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일시적 공급 과잉이 있을지는 몰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주택 공급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청년 임대주택처럼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한 것은 방이 한 칸이 아니고 2칸, 3칸짜리가 없는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1기 신도시가 29만 1천 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31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가구 수와 주택 수를 나누어 보면 약 한 9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2가구, 3가구가 한 주택 호수에 두 가구, 3가구가 살고 있는 집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준공되고 입주되는 시점이나 또 서울시나 또 그 대선 후보들이 계획한 주택들이 모두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그때는 한문도 교수 얘기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 공급은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집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주택 공급 정책 상황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적정 호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요. 지자체와 정부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국민들이나 젊은 청년 무주택자분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 30평대냐 20평대냐 이런 것들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가구 수가 늘어가지고 무조건 숫자를 늘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가구 수가 늘어도 그 중에 어떤 소득 분위를 계산해 보면은 도저히 20평대 5억 6억을 살 수 없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정책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미할 것인지, 무조건 몇백만 원 이렇게 때려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면밀한 계산하에 주택 공급 호수의 임대나 분양이나 평형의 형태를 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공청회를 좀 여러 번 거쳐서 오래 묵은 김치가 맛있듯이 급하게 이렇게 던지는 정책들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국가 대계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특히 서울의 부분이죠, 또 수도권,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국가의 발전과 후세의 어떤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같이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나가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밝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되거나 이용돼서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신뢰를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은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많은 목소리들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서울 상황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주택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게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정책인가를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은 600년 도읍으로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들이 과연 거기에 재정착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보호가 되고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인 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나 또는 뭐 땜질식 정책 방향의 정책은 또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정책, 그런 계획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진행된다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잘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동시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서울시와 정부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를 떠나 앞으로도 주택 공급 정책이 현실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동산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슈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